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말 상장기업 1,386곳의 퇴직연금 부채 인식액이 1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한국 기업과 협력해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슈젤의 손지훈 대표가 향후 3년 안에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 모두 진출해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르면 내년 1분기쯤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GBC 관련 회사들의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경제 뉴스가 실려 있는지 한 발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뉴스와 이슈들 오늘은 신문 기사 1면부터 바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에 위치한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상장사 퇴직연금 적립금 13조 펑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해 말 상장기업 1,386곳의 퇴직연금 부채 인식액이 1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퇴직연금 부채 인식액이 13조 원이라는 의미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실제 줘야 할 돈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13조 원 모자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펑크가 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줘야 할 돈보다 쌓아둔 돈이 적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는 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금의 한 60%를 차지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금, 그러니까 쌓아놓은 이 퇴직금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때 적립해야 되는데 제때 적립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13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386곳을 계산을 해봤더니 쌓아둔 돈은 59조. 근데 돌려줘야 될 돈이 72조. 그래서 13조 원이 모자라다라고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당장 13조 원이 뻥크가 나서 없다라는 뜻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돌려줘야 될 돈을 제때 지금 적립하지 아니한 것이 어느 정도 액수가 있으므로 이것은 적립하면 어느 정도 이 수치는 적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네. 앞으로 점점 더 이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에 차지할 정도로 일단은 상장사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3조 원가량 펑크가 날 것이다라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DB형 퇴직연금 부채 누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문제점은 한 가지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기금형 연금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DB형 설명을 드렸지만 DB형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단 이 리스크를 좀 줄여요. 네. 그런데 리스크가 크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그만큼 많이 돌아오는 제도. 이게 기금형입니다. 즉 지금은 회사가 운용 주체인데, 회사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아예 전문가나 자산운용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이제 기금형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일임형, 아예 일임하거나 또 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곳은 미국의 401k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이 리스크다 보니까 만약에 손실했을 때, 원금마저도 손실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보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물론 제도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으나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DB형이라도 일지라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분기별로 어디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깜깜이라는 거죠. 지금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상장사 기업들의 직원들한테 지금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DB형일지라도 또는 뭐 기금형으로 앞으로 될지라도 지금 개개인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만나봤고요. 다음은 외교안보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기사 제목은요. 북해안포 발사 시점 방향 깜깜. 우리 군도 확인해질 수 없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함께 보시죠. 네,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는데 이달 들어서 세 번째 군사 행보였고요. 지금 북한이 제시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연말을 앞두고 대미, 대남의 압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언론을 통해서 포 사격 보도가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그 압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서해안 포 사격이 최대의 압박일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수준에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우리 군이 처음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유감 표명을 했어요. 12발의 지금 미사일을 계속 이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합의 위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번 그 포사격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드는 생각은 이것이 알려진 게 우리 국방부에서 서해안에서 북한이 포를 쐈다라고 알린 게 아니라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 황해도의 최남단에 있는 방어대예요. 창린도에 가서 이 방어대에 가서 직접 군인들의 인민군에게 포 사격, 그러니까 어디로 포를 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포 사격을 쏘는 걸 지켜보면서 흡족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포 사격을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자 국방부가 뒤이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25일 새벽 노동신문이니까 북한은 보통 언제 했는지를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하루 전이나 하루 이틀 전 정도라고 치더라도 23일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분명히 포를 이렇게 포문을 개방했다든지 포신을 움직였다든지를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쐈는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23일 날 쐈다면 23일 날 국방부가 경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이 보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데 기자들은 언제 쐈는지, 얼마나 쐈는지, 어느 방향으로 쐈는지 계속 물어봤으나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왜 서해포를 사격했는지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김정은은 이달 들어서 세 번째 지금 군사 행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16일 날 비행술과 관련해서 전투 비행술 관련해서 전투기가 포격하는 것, 실제로 포격하는 걸 참관했다고 하고요. 18일에도 이제 낙하산 침투 부대의 이 실황을 실질적으로 참관을 했고 이번에 서해안 포를 지시를 했습니다.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지적 도발의 하나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전투기가 포격하고 낙하산 부대가 침투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포격 사격하고 우리가 보통 워게임이라고 해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국지 도발이 일어나는 곳을 서해안이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일성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서해안에 이 NLL이 북한으로 봤을 땐 빼앗긴 영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의지를 언제나 보여와서 그 3대에 걸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말까지라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바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지금 쫓기고 있어요. 미중 무역 협정과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쫓기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압박을 해서 더 좋은 어떤 협상 결과를 내겠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서해안에 이렇게 포사격까지 감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한편으로는 이제 높인 의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 측에서 큰 반응이 없으면은 북한 측에서 계속 이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겠네요. 가장 최악은 지금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유예했던 핵실험이나 또 ICBM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꺼내는 것인데 아마도 협상 직전까지 연내에는 이 두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아예 협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네. 서해안 포사격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실험이 있을 수 있느냐 또는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해안에 12발을 쐈으니까 13발, 14발을 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아마도 이 12월 중순까지는 만약에 미국에 보다 더 확실한 어떤 확답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뭐 시험 내지는 도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된 내용을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16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요. 중국 지리상용차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리상용차가 보유한 전기 트럭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리상용차는 한국형 전기 트럭에는 한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지리자동차, 국내 어떤 기업들과 손을 잡은 건가요? 네, 이미 MOU 체결로 어느 정도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네. 본격화했다. 그러니까 눈앞에 완전히 이제 그 중국산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 출시하는 게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IT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기차 회사, IT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지금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이 IT 엔지니어링이 한국형으로 최적화하는 작업과 실질적으로 AS 또는 정비하는 그런 분야를 맡기로 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입을 하는 어떤 회사로서 그 다음에 중국이 노리는 건 한국 시장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기준에 합당하게 최적화시켜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녹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계 시장의 어떤 그 선에서 역할을 담당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서 이 3자 간에 본격화하는 그런 그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배터리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죠. 네. 한국산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2012년 내년에는 2.5톤 트럭, 내후년에는 1톤 트럭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간에는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전일 국내 증시안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NF가 3% 넘게 올랐고요. 후성도 4.76% 오르며 7,7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산업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우수 AMS가 3.15% 상승한 3,110원에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도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께서는 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 지리자동차가 어떤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2010년도에 볼보를 인수했다. 즉 볼보사의 주인이고요. 네. 작년 2018년도에는 다임러 벤츠의 최대 주주가 됐다. 하면 오 그러냐고 이제 저 놀랍니다. 네. 어쨌든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가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 합작법인인데 이 지리 자동차는 토종 브랜드로서 중국 최대 회사입니다. 네.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다임러 벤츠를 인수하면서부터 상반기 판매 액수가 44%가 그 매출이 늘었고요. 또 판매 대수가 77만 대로서 일본의 3대 뭐 닛산을 비롯해서 3대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을 능가했다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지리자동차 정말 만만하게 볼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 지리자동차의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이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1톤, 2.5톤 중소형 트럭은 현대 기아차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포터, 현대 포터가 약 10만 대. 이 시장, 그러니까 1톤 시장은 15만 대 정도가 시장인데요. 10만 대가 포터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4만 대 정도를 기아의 봉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을 현대 기아차가 나누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그러니까 40년 아성을 도전했다. 제목은 뭐 기사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얼만큼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이제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이 1톤이나 2.5톤 트럭은 생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가격에서 기존의 포터라든지 혹은 봉고보다 싸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성비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대부분 아직은 경유차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이 친환경과 가성비로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이 시장에 또 한 번 치열한 싸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상장 기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신문기사 20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3년 내 보톡스 빅3 시장 진출, 매출 80% 해외에서 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바로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휴젤의 손지은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내년에 자사 보톡스 브랜드와 관련해서 향후 3년 안에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 모두 진출해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해외 시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타깃이 바로 미국과 중국, 유럽입니다. 휴젤의 구체적인 해외 시장 공략 계획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 2020년이 보틀렉스 휴젤의 가장 그 대표적인 브랜드죠. 보틀렉스 출시 1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매일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삼상 실험 이후 2022년에 허가가 나서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휴젤의 그 손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FDA와 미팅을 갔는데 FDA에서 1년 정도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허가가 나서 2022년에 출시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당겨진 것이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 역시 내년 정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빅3, 즉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연달아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 진출한 어떤 그 시장, 그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개는 미국 회사들과 네. 손을 잡고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질 텐데 휴젤의 계획은 이겁니다. 오스트리아의 회사와 합작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젤 아메리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서 직접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차별하고요. 두 번째는 안티에이징, 즉 다른 회사들이 40대, 50대를 공략하고 있으면 이 휴젤은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 이 두 가지로서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면은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이제 공략하겠다라는 그 포부가 느껴집니다. 전일 시장 안에서 휴젤의 주가 분위기 어땠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분위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긴 박스권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전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49%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37만 2,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젤이 지금 공장 증설에도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질, 보틀렉스 톡신은 독성 물질로 좀 치부이 되고 있어서 해외 현지에 공장 증설하는 게 굉장히 좀 허가가 어렵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선적해서 제때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1공장, 2공장을 갖고 있지만 이제 해외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2023년도에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해서 3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휴젤의 해외 공략은 단단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휴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오늘자 24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GBC, 즉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뜨니 현대차의 비자동차 3종사가 약진 앞으로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사 내용 보시죠. 이르면 내년 1분기쯤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GBC 관련 회사들의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로는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내 비자동차 부문의 3개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언제 착공이 이뤄지는 건가요? 네, 롯데월드 타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 그러니까 공군의 작전에 얼만큼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네. 롯데월드 타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반 정도 지어질 때까지 그 전에 이제 그 공군의 작전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다 보완하겠다라는 합의를 이루어서 조건부 합의문을 이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떤 고비를 넘겼고요. 이제 남은 건 착공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조 심의가 있어야 돼요. 그 심의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내년 1분기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전망입니다. 네, 착공이 이제 점점 다가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그룹주들 주가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제철도 포함이 됩니다. 전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반 1%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대제철이 3.70% 강세 흐름을 보이며 32,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센터 착공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 내 비자동차 부문의 3개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혜를 입게 되는 건가요? 역시 공사를 전체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겠죠. 네. 전체 3조 7천억 원 중에 2조 6천억 원의 공사 금액을 따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7대3으로 컨소시엄이 형성했는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수주한 1조 8천억 원은 올해 예상 매출의 자그마치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 타워에도 철근 등 이 자재를 이제 납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뒤에 후파는 포스코가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GBC는 아예 전체를 전부 다 현대제철이 맡고 있습니다. 철근만 해도 17만 톤에서 20만 톤의 철근을 납품하기로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빌딩을 운영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3개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기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시장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슈와 경제 뉴스들 오늘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